안녕하세요. 자, 고려시대 문학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고려시대 문학 개관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시기는 이제 향가가 소멸됩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라고 평가받는 이 향가가 이제 고려시대에 오면 소멸되고 고려가요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신라의 노래인 향가가 고려의 노래인 이제 고려가요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가 또 등장하네. 고려시대의 노래는 크게 두 종류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고려가요지.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부른 노래란 뜻이야. 이 고려가요는. 이 고려가요 중에서 이제 고려 소교가 있죠. 소교. 이 속자가 이제 속세 속자야.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부른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고려 소교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 그냥 가요라고 해요. 고려 소교를 이제 고려가요, 좁은 의미의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고려가요에는 이제 고려 소교가 있고 경기체가가 있어요. 고려 소교는 이 속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이제 서민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서민층의 노래. 반면 이제 경기체가는 고려 중엽 이후에 새롭게 그 집권 계층으로 등장한 계층들이 있어요. 새로운 신귀족 세력. 누구겠어요, 여러분? 무신단 이후에 새롭게 집권 계층으로 등장한 신귀족들. 바로 신진사대부야. 그래서 요 신귀족층의 노래가 바로 경기체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정반대지. 쉽게 말하면 고려 소교가 일반 대중가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느 시대에 있는 어느 시대나 있는 대중가요. 경기체가는 뭐냐면 좀 이렇게 있는 집에서 이제 이렇게 듣는 이제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클래식.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고려 소교는 서민층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격이 이제 서민적이다 보니까 내용이 봐봐. 삶의 애환, 기쁨과 슬픔, 그 다음에 뭐 이별,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자연, 자, 그 다음에 뭐 또 임금에 대한 송축, 다양해요, 여러분. 고려가요는 이렇게 임금에 대한 송축, 자연, 사랑과 이별, 삶의 애환,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체가는 이 귀족층의 노래이다 보니까 이 귀족계층의 어떤 기상과 자부심을 노래해. 기상과 자부심. 여러분 역사 시간,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 신귀족이 누구냐면
그 이제 무신들이 집권한 후에 지방의 그 향리 출신들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그 사람들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뽑아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한 신진 사대부들입니다. 그 이전의 귀족은 누구였어? 음서를 통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 찬스, 조상 찬스 써가지고 그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 음서제도. 문벌 귀족들은. 그런데 이제 이 신진 사대부, 그러니까 신귀족들은 이 음서라고 하는 이 아버지 찬스를 안 쓰고 정말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죠?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하고는 이제 성격이 다르지겠지.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넘쳐. 자부심, 기상. 그러니까 이런 걸 뽐내고 싶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체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학적인 가치는 없어. 문학성은 없습니다. 문학성 제로. 자기들 자랑하는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고려소교하고 경기체가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 서민적 성격의 노래인 고려소교하고, 귀족계층의 노래인 이제 경기체가가 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한 작품 한 작품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려소교는 이게 서민계층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난 좀 솔직히 자신이 없어. 내가 잘 모르는 그 삶이라 조금 내가 좀 자신이 없어. 근데 경기체가는 내가 정말 자신 있어. 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경기체가를 부르면서 키웠어요. 하여튼 경기체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고려소교는 사실 난 그냥 잘 몰라. 그냥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경기체가 내 삶에서 막 물어나와 그냥.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히려 또 잘 알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고려소교를. 자, 경기체가하고 이제 고려소교가 있다. 그다음 이제 다음이 이제 첫 시간에도 이제 문학 첫 시간에 얘기를 해줬지만 산문문학 이건 이제 운문문학이고 이제 산문문학의 발전이야. 이제 고려시대 산문문학은 앞서 이제 그 설화를 계승해서 고대시대 설화를 이제 계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폐관문학하고 가전체야. 요게 이제 고려시대 산문문학입니다, 여러분. 폐관문학과 가전체, 설화를 계승한 거야. 배웠잖아, 우리가. 설화, 신화, 전설, 민담 같은 게 이제 설화라고. 그게 이제 고대시대에 있었는데, 이 고대시대, 삼국시대까지 이제 이 설화문학이 발전하다가, 이제 고려시대로 오면, 이제 설화가 폐관문학과 가전체 문학으로 바뀌어. 이 폐관문학이 뭐냐? 폐관이 그 직책명이야, 직책. 그러니까 임금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민가에 떠도는 백성들의 어떤 그 사연, 또 뭐 소문, 그다음 뭐 불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폐관이 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임금이나 이제 황제가 그걸 보고 이제 어떤 그 정치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통치에 도움을 받기 위한 그 직책과 직위, 직책을 담당한 사람들이 폐관입니다, 여러분. 임금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만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제 양념을 쳐, MSG를 이렇게 치는 거지. 조금 더 재밌게 꾸미려고. 부풀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문학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게 폐관문학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민가에 떠도는 소문에다가 소문 또는 사실에다가 약간의 어떤 각색, 작가적 창작력을 상상력을 이제 가미해서 덧보탠 이야기가 이제 폐관 이제 문학이 된 거죠.
현대로 비교해 보면 지금도 여러분 뭐 정치, 경제, 사회의 그 각 분야에 그 어떤 소문들 같은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수집한 게 있어요. 정보지, 그죠? 증권가의 그 정보지 있잖아요, 그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찌라시, 그치? 그게 폐관문학이에요. 증권가, 찌라시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전체문학은 뭐냐면 기존 그 전기 양식을 빌려왔어요. 전이 뭐야, 전이? 무슨 전, 이렇게 이제 그게 전이잖아. 그죠? 삼국사기 열전 같은 데 전 있잖아요. 여러분, 김유신 전, 뭐 김춘추 전,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해서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쓴 이야기가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의 양식을 빌려왔는데 실제 인물이 아니라 사물을 인격화시켜서 세상을 꾸짖고 잘못된 세상을 꾸짖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쓴 이야기가 전인데 그게 뭐야, 여러분? 가짜전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짓 가짜를 쓰는 거예요. 가장 행렬 같은 거 뭐예요, 여러분? 가짜로 장식해가지고 꾸며서 행렬하는 게 가장 행렬이잖아요. 전은 전기인데 뭐라고, 여러분? 사람이 아닌 사물의 일대기를 기록했다 해서 거짓 가짜를 써서 뭐라고 한다고? 가전체다. 가전체 문학. 그래서 이제 이 가전체 문학은 이제 그 현대로 비교하면 그 서양에, 여러분, 서양에 이것과 비슷한 양식이 있어요. 서양에 이솝 우화가 있어. 그렇죠? 이솝 우화. 요거. 서양에 이솝 우화가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여러분? 가전체 문학. 고려시대부터 우리는 이미 가전체 문학이 있었습니다. 똑같아. 사물, 동물, 식물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잘못된 세상을 꾸짖고 자,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쓴 이야기. 그래서 우화문학이야. 가전체 문학 우화문학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네, 동식물 등장시킨다. 우화문학. 그리고 문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렇게 동식물을 등장시켜서 사실은 인간 세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그런 수법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의적 수법이라. 우의. 숨은 뜻을 전달한다. 겉으로는 동물, 식물 얘기하지만 속에는 뭐야, 여러분? 인간 세계에 대한 교훈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런 거 뭐라고? 우의적 수법 쓰다. 우의적. 그래서 가전체는 대표적인 우화문학이고 우의적 수법 쓰고 있는 글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시대 문학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이제 고려가요, 향가가 고려가요로 대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향가가 고려가요로 대체하는데, 이렇게 봐봐. 향가가 고려가요로 넘어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과도기 형태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과도기 형태의 노래라고 해서 향각의 여요,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요, 여러분? 향각의 여요다. 향가의 형식을 계승한 고려가요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향각의 여요가 두 가지. 하나, 첫 번째 1번 예종의 도의장가. 예종 임금이 쓴 도의장가가 있는데, 요 예종의 도의장가는 고려 개국공신이었던 김락과 신숭겸을 추모하는 내용이야. 두 충신을 추모하는 노래인데, 요 노래가 향각의 여요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 향찰로 표기가 돼 있어. 향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뭐라고 한다? 향가가 뭐예요? 향가가 신라시대 향찰로 기록된 노래가 향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종의 도의장가를 향가를 계승한 노래, 향각의 여유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서의 정과정곡이라는 작품이 있어. 정서의 정과정곡. 정서의 정과정곡은 유배가야. 유배가. 정서가 유배가서 부른 유배가의 효시야.
유배가의 효시. 효시란 말은 첫 번째란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신연주지사야. 즉 유배를 가 있으면서도 임금을 향한 변치 않는 충정을 노래했다라고 해서 충신연주지사라고 해. 이 두 작품이 이제 향각의 여유인데, 그럼 정세의 정과정국은 왜 향각의 여유라고 그러냐? 오케이. 자, 얘는 19채 향가의 형식을 계승했어. 정세의 정과정국은 19채 향가의 형식을 계승했다. 그래서 향각의 여유라고 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정세의 정과정국을 볼게요, 여러분. 자, 정세의 정과정국. 옛날에 그 정서라는 의종 임금 때, 의종 때 정서라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이 의종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서가.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절대적인 총애, 신임을 받잖아? 그러면은 다른 신하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모함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서가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모함과 이 질투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귀양을 갑니다. 그 귀양지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토로한 노래가 바로 이제 정서의 정과종기인 거예요. 자, 내용은 보겠습니다. 내가 님을 그리워하야 울고 있나니. 울고 있네. 나는 누구야, 여러분? 나는 정서겠지, 그지? 님은 누구겠어? 임금이겠지?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감정을 이렇게 울고 있다, 이렇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여러분. 울고 있다. 산,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자기가 임을 그리워하여서 이제 울고 있는데, 자기하고 누구하고 같아 지금? 산에서 울고 있는 접동새와 자기가 지금 같다. 그죠?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접동새를 뭐라 그래? 화자의 감정을 접동새한테 뭐 했어, 여러분? 이입했다. 해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시며 거칠으신달.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달. 거짓. 아니시며 거짓이라는 것을.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가 아니며 뭐가 거짓이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정서가 사람들에게 뭘 당했어, 여러분?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와 모함과 질투, 그죠? 의 대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치, 여러분? 그럼 뭐가 아니며 뭐가 거짓이겠어? 그치? 남들이 나를 헐뜯은 것이, 그지? 모함이야, 그게. 다 사실이, 이 모함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그쵸?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이야. 근데 이걸 누구는 알 것이다?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효성은 알 것이다. 남을 월, 남아있는 달과 효성, 새벽별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신하들이 시기하고 모함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그저 이렇게 남아있는 달과 새벽에 있는 별들은 그 나의 결백함을 알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달과 이 별이 갖는 기능이 뭐겠어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줄 절대적 존재겠지, 그렇죠? 결백하다. 우리는 자 봐봐, 여러분. 누가 나를 믿지 못할 때 나는 결백해라고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나는 항상 하늘에 맹세컨대 절대 거짓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월과 성은 뭐야, 여러분? 하늘이 하늘, 그쵸? 나의 결백함을 알아줄 하늘.
그래서 요 달과 별은 나의 결백함을 알 것입니다. 넋이라도 임과 함께, 한대는 함께, 넋이라도 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봐봐요. 나는 지금 귀양 와 있잖아. 임금은 저기 궁궐에 있고. 그죠, 여러분? 어디로? 나는 지금 동래, 부산 동래로 난 지금 귀양으로 와 있고. 임금은 어디에 있고? 고려시대 수도가 개성이잖아. 그럼 임금은 저 개성에 계시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임금과 함께 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나는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혼이라도, 그렇죠? 혼이라도 임금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뭐라 그래? 자, 충신이 연모한다. 연모. 누구를? 주군을. 충신이 주군을 연모하는 가사란 뜻이야.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살아서 임금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죽어서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임금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충신 연주지사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과는 잘못이죠.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천만에요. 그죠? 천만에요. 남들이 내가 과가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그죠? 천만 없습니다. 자신은 뭐하다 여러분? 결백하다. 자신의 결백함을 얘기해요. 결백함. 나는 천만에요. 잘못 없어요. 말인말이신디요. 말이 헐뜯는, 이럴 때 헐뜯는 말인말이신디요. 헐뜯는 말들입니다. 자, 헐뜯는 말들입니다. 스릇분디요. 슬픕니다. 아흐. 뭐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 헐뜯는 말인데 그걸 믿어주신 누가? 믿고 계시는 그 임금님의 모습이 슬픕니다. 나의 결박함을 믿어주지 않는 그 임금님이 슬픕니다. 마지막, 자, 님은 임금, 하마는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임금님,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자, 원망감. 자기는 지금 귀양에 동래라는 곳에 귀양 와 있지만 곧 임금께서 다시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임금님,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기 어떤 감정 들어있다, 여러분? 원망감.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아하. 자, 여러분. 이 작품이 십부채연가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소. 십부채연가는 마지막 구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 감탄사가 오죠. 그죠? 이 작품도 마지막 구에 감탄사가 왔어요. 아소, 아하. 임이시여. 아소, 임하. 임금님이시여. 마음 돌이키셔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애원.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 변화 과정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그리움. 그죠, 여러분? 그리움. 자, 그 다음에 뭐였죠? 결백함.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결백함. 그죠? 근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 그 임금에 대한 슬픔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망감.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라고 해서 애원. 그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의 변화 과정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고려 가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서의 정과 정곡, 예종의 도의정과 같은 이제 고려 가요, 고려계, 향각의 고려 가요죠? 향각의 고려 가요를 지나서 이제 고려 가요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고려 가요는 이제, 고려 가요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일단, 향가와는 달리 순우리말 노래예요. 순우리말. 그래서 이제 이런 순우리말로 된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 당시 서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래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순우리말 노래다. 그 다음에 삼음보, 그 다음에 삼삼이조의 음수를 갖는 노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장체 형식이 많아. 분장체. 자, 분은 나눌 분자, 장자. 그래서 장이 나누어져 있는, 그러니까 연이 나누어져 있는 형식이란 얘기야. 물론 이건 일반적인 고려 가요, 일반적인 고려 가요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려 가요가 딱 이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고려 가요는 삼음보, 삼삼이조, 분장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 가요는 후렴구가 있어요. 고려가의 형식적 특성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순우리말로 표기됐다. 삼음보, 삼삼이조, 분장체다. 후렴구를 지니고 있다. 이런 거. 자, 먼저 정읍사부터 볼게요, 여러분. 정읍사입니다. 이 정읍사는 사실은 백제가요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제가요이기 때문에 고대가요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백제가요 정읍사가 왜 고려가요 속에서 다루어지느냐? 기존 고대가요는, 그러니까 황조가, 공무도하가, 구지가 같은 이런 고대가요는 모두 민요 형식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한자로 번역이 됐어요. 한역, 사구체 한역가요입니다. 뭐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그 우리말 노래가 모두 한자로 번역됐어요, 고대가요는. 근데 이 백제가요 정읍사는 한자로 번역이 안 되는 거야. 한자로 번역이 안 되고 그냥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된 거지. 그래서 고려시대 노래로 이제 백제가요에서 고려시대 이제 그 민요로 이어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얘를 우리 뭐라고 그래? 시기적으로 보면 고대가요이나 고려시대 민요로 불려졌기 때문에 이제 고려가요 속에 포함시켜서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민요로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그 이제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한글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기록이 됐겠지, 그죠? 한글로 기록됐어요. 지금 보는 건 우리가 조선시대 표기지, 조선시대 표기. 그러니까 고려가요가 지금 한글로 기록된 건 다 이러면 언제 와서 기록된 거야? 조선시대에 와서 기록된 거야. 고려시대는 한글이 없는데 뭐, 그쵸? 그러니까 말에서 말로 전승만 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된 노래. 따라서 한글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가 바로 백제가요 정읍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읍사는요, 누가 있었어, 여러분? 자, 요 백제의 한 여인이 있었지, 그치? 한 여인. 요 여인이 남편이 행상을 나간 거야, 여러분. 남편이
행상, 시장으로 장사를 이제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행상을 나갔는데 밤이 늦었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자, 달님에게 부탁을 한 거지.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아서 멀리까지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쭉. 혹시라도 남편 어두워서 넘어질까봐 걱정되니까, 위험할까봐 걱정되니까 달님에게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정읍사예요. 이 백제가요 정읍사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망부석 설화하고 연결되는 노래이기도 해요. 남편을 기다리다 뭐가 됐다 여러분? 돌이 됐다라고 해서 망부석 설화하고 연결되는 노래가 바로 정읍사다. 달아, 높이 좀 돋아서 멀리 좀 비춰라. 중간에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 다룡들이라는 후렴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후렴구는 아까 고려가요가 이렇게 후렴구를 지닌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후렴구는 고려시대 때 이 노래 속에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렴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후렴구는 뭐 뜻이 없으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음악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이고요. 예, 뜻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제 여럿인 거예요. 저제. 저제는 저작거리,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을 여는 가다, 지나가다. 시장을 여러신고요. 시장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진대를 드디올세라. 진대. 진대. 바로 이게 이제 위험한 데지, 위험한 데. 위험한 데를 디딜까봐 걱정됩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위험한 데를 디딜까 걱정됩니다.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대는요, 여러분. 자, 위험을 뜻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 달은요, 달은 밝음이니까 뭘 뜻하겠어요? 안전을 뜻하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달은 자 안전, 진대는 위험. 그 다음에 달은 밝음, 또 진대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그 달과 진대가 서로 대립됩니다, 여러분. 어기야 어광돌이 어느 이다 놓고시라. 어느 이다, 어느 곳에든지 놓고시라.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남편은 지금 행상을 나갔으니까 어두워서 혹시라도 이제 남편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밤길을 가다가 뭐 곤경을 당할까 봐 걱정되니까 어느 곳에든지 짐을 놓으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적도 많았고 호환 같은 이제 호랑이도 그쵸? 예, 많이 있었고 하니까 내 가는데, 자, 내 가는데, 내는 누구? 내 남편. 남편 가는데 점그를 시해라. 날 어두울까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날 어두울까 걱정되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죠? 자, 백제가요 정읍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3호곡이에요. 3호곡.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 누굴 사모하는 노래? 어머니를 사모하는 노래인데, 자, 봐봐. 호미가 있어요, 호미. 그 다음에 낫이 있죠, 여러분. 근데 호미도 날이 있고, 낫도 날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잘 들지? 낫의 날이 훨씬 더 잘 들겠죠. 이거를, 자, 아버지도
부모입니다. 부모. 어머니도 부모죠. 그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잘 안 드는 나를 가진 호미는 아버지의, 잘 드는 나를 가진 낫은 어머니의, 이렇게 빗댄 거예요. 여러분. 날은 뭐가 되는 거고 부모가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방식 썼다 여러분? 비유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알겠어요? 이렇게 비유의 방식 쓰고 있다. 자, 노래는 봐봐. 호미도 날이지만은, 호미도 날이 있지만은 낫같이 잘 들 리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이. 옛날에는 부모를 어이라서 어버이, 그죠? 아버지도 어이이시지만은 어머님같이 사랑이 깊지 않습니다. 사랑할 리 없습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요 어이, 요거 뭐라고 여러분? 부모. 알겠어요? 네, 부모. 우리가 향가 제망매가를 배우는데 거기 보면 제망매가에 보면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났어. 한 가지. 그 가지가 뭐겠어? 한 가지. 같은 가지. 부모겠지, 그치? 그래서 요 한 가지와 시적인 의미가 같은 게 바로 요 사모곡이 뭐다, 여러분? 어이인 거지. 어이. 근데 이제 고려가요 사모곡은 일반적인 고려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얘는 잡아봐. 얘는 분장체가 아니라 단연체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한 연으로 됐다는 뜻이야.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도 없어, 여러분? 후렴구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고려가요가 분장체이고 모든 고려가요가 후렴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 사모곡이었고 다음은 상저가입니다, 여러분. 상저가 상은 서로, 저는 방아. 그래서 서로 자 방아를 찌으며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부른 노래야. 그래서 노동요, 노동요. 방아 찌을 때 서로 마주보고 부르는 노래, 노동요. 듣기동, 방아 찌는 소리겠지? 방 하나 찌어. 개우준, 거친 밥이나마 지어서, 방아 찌어가지고 거친 밥이라도 지어서 일단 누구에게? 아바님, 어머님께 먼저 받잡고 바치고 남거든 내 먹으리라. 며느리가 방아라도 먼저 찌어가지고 거친 밥이나마 우선 지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먼저 바치고 자기가 남거든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주제가 뭐야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섬기는 노래. 그래서 주제가 효야, 효. 알겠어요? 효.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 우리 배웠지, 그지? 반포지효 기억나 여러분? 까마귀는 새끼 때는 어미가 그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까마귀가 자라잖아. 그럼 이제 반대로 먹여 어미를. 그게 반포야. 그게 반포. 까마귀. 그래서 반포, 까마귀의 효, 반포지효. 알겠어요? 이 작품. 자, 그 다음에 동동입니다. 동동. 동동은 원령체 노래입니다, 여러분. 원령체 노래의 효시.
기초의 월령체 노래. 월령체 노래가 뭐냐? 월령체 노래는 월별로 세시풍속, 또 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특징을 알리는 노래. 이게 이제 월령체 노래야. 각 월별로 절기상의 특징과 세시풍속 등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노래를 이제 월령체 노래라고 하는데, 그 월령체 노래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동동입니다, 여러분. 자, 동동에서는 임을 빗댄 대상과 자, 화자를 빗댄 대상을 이제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자가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를 각 월별로 세시풍속과 어떤 절기상의 특징을 함께 소개하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월령체 노래이면서 동시에 임을 향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이 작품에 보면 자, 2월령, 3월령, 4월령에는 임을 소개한 내용이 나오고요. 6월령, 10월령, 12월령에는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노래가 나옵니다. 자, 2월 보겠습니다. 2월 보름에. 2월 보름은 이제 연등절이야, 연등절. 연등절.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이렇게 월령체 노래라고 하는 거야. 2월 보름 연등절.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습니다. 연등이 등불 다는 거잖아, 등불. 그죠? 그래서 우리 임의 모습이 마치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연등 같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모습이십니다. 만인 비추실, 세상 사람 모두 비추실 아름다운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자, 2월 보름에 무엇에 빗댔다, 여러분? 연등은 이미 알겠어요? 만인 비추실 아름다운 모습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월입니다. 3월 지나며 활짝 핀 달래꽃, 진달래꽃. 3월의 진달래꽃 같습니다. 3월 달에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막 활짝 핀 만개한 진달래꽃을 본 거야. 어찌나 향기로운지 꼭 우리 임의 그 아름다운 향기와 같아요. 그래서 임의 향기로운 모습과 자신이 임을 생각하는 모습을 서로 일치시킨 거죠, 여러분. 진달래꽃과 같습니다. 임의 향기로운 모습. 알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4월입니다. 4월. 4월 안이 입고 찾아오는 꾀꼬리새요. 4월에 여러분 봐봐. 4월은 봄이에요. 봄이면 꼭 날아오는 철새가 있어요. 그게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요, 4월에는 꼭 안이 입고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인지 임은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나를 잊으신 것인가? 즉 우리 임은 찾아와 안 찾아와? 안 찾아와요, 여러분. 꾀꼬리는 찾아오는데 우리 임은 안 찾아와. 자, 그럼 여기서 꾀꼬리의 기능이 뭐야, 여러분? 내가 4월에 갈게 하고 약속했으면 꼭 찾아오는 꾀꼬리가 있는데, 그죠? 우리 임은 4월에 갈게 해놓고 안 찾아와. 그치? 이 꾀꼬리를 통해서 우리 임의 어떤 그 비정함, 그리고 나의 외로움이 더욱더 부각되겠지. 그죠? 그렇죠, 여러분? 찾아오는 꾀꼬리를 통해서 안 찾아오는 우리 임의 비정함과 나의 외로움이 더욱더 부각된다고요. 그래서 우린 이 꾀꼬리의 기능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정서와 반대되는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물을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사월령에 보면 임의 존재가 나오죠. 임을 뭐라고 얘기했거든? 임을 뭐라고 했어요, 거기? 녹사님. 아, 우리 임이, 이 녹사라는 것은 조선, 고려시대 말단의 관직의 관직. 말단 관직. 그러니까 살아가는 임이 요 말단 관직 녹사야, 녹사. 그래서 사월령의 녹사님, 우리 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유월령. 자, 책에는 유월령이 없어요, 여러분. 화자가 유월에 길을 이렇게 가는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언덕에 뭐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언덕에 여기 버려진 빗이 하나 있어, 버려진 빗. 누가 쓰다가 이제 이빨이 빠지고 날고 이러니까 갖다 버려버린 거야. 걸어가는데 딱 이걸 봤네, 빗을. 쓰다가 버려진 빗, 버린 빗을 봤네. 이 빗을 딱 보니까 꼭 자기 같아. 임에게 사랑받다가 버려진 자신의 신세나, 쓰다가 버린 무엇이나 빗이나 같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유월령에서는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무엇에 빗댔다, 여러분? 빗에 빗댔습니다. 그래서 이 빗은 감정 이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월입니다. 10월. 10월. 바랏이 있어요. 바랏. 바랏. 요 바랏이 뭐냐면 보리수나무야, 여러분. 그 앵두처럼 빨간 열매인데 앵두는 동그라해. 근데 보리수는 이제 약간 타원형이야. 길쭉해. 그리고 이제 앵두는 새빨간색인데 얘는 빨간색 겉에 막 그 점 같은 게 막 찍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약간 시큼한 그 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보리수 열매. 그 보리수나무가 이제 있는데 화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보리수나무가 바랏인데 이 바랏이 꺾여져서 나무가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버려져 있는 거야. 나무가 꺾여서 버려져 있는 거죠. 그 꺾여서 버려져 있는 그 버려져 있는 그 뭘 보니까 보리수나무를 보니까 꼭 임에게 버림받아서 내쳐진 자신의 신세와 같은 거죠. 그래서 10월령에서는 무엇에 빗댔다, 자신의 신세, 버림받은 신세를 꺾어진 보리수나무 바랏에 빗댔다.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12월령이야. 12월. 자, 12월에 그 당시에 분지나무라는 분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요. 이 나무가 얇고 곧아서 젓가락 만들기에 좋은 나무가 분지나무야. 그래서 이제 12월에 임을 기다리면서 이 분지나무로 깎아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요. 이 젓가락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럼 임을 기다리면서 이 젓가락을 정성을 다해서 깎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임이 잡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젓가락을 만든 거니까 이 젓가락은 임을 향한 자신의 뭐야, 여러분? 사랑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젓가락을 열심히 깎아가지고 다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을 기다리는데 임이 찾아왔어요. 임이 누구하고 찾아왔어? 친구하고 같이 찾아와.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옳다거니 잘됐다. 이때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그 정성을 다해 깎은 그 젓가락을 쟁반 위에 짝을 딱 지어가지고 쟁반 위에 딱 갖다 와서 받친 거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잡수십시오. 자, 근데 거기 12월령 보세요, 여러분. 12월령. 자, 12월에 분지남구로 깎아가지고 나살 드리는 쟁반 위에 젓가락 같습니다. 젓가락 같습니다. 님의 알패, 님 앞에다가 딱 짝을 져가지고 들어서 갖다가 드렸더니 임은 안이 잡수시고 같이 온 손님이 엉뚱하게 가져다가 물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깎은 그 젓가락을, 그죠? 임이 잡수시라고 갖다 놨는데 임은 들지도 않았는데 누가?
엉뚱하게 손님이 갖다 처먹는 거예요. 죽 써서 뭐 준 거야 지금? 개 줬어. 그렇지. 즉 임은 걸을 때부터 보지 않는 거야. 그렇지? 내 정성을. 그래서 버림받았지. 그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 12월에 뭐라고? 젓가락.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 동동은 원령체 노래이면서 자, 임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고려 가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을 빗댄 대상과 화자를 빗댄 대상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동까지 했고요.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고려시대 문학 두 번째 경기체가 그리고 폐관문학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